오늘은 3장 분류 문제, 3장 분류 문제에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 이후에 그것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지표들을 이용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은 반드시 분리해 둬야 된다. 그래서 훈련 집합은 말 그대로 훈련할 때만 사용하고 테스트 집합은 이제 성능 평가를 할 때 사용한다. 또 그 방법도 홀드업 방식과 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래서 K개로 이제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하나는 테스트 집합을 쓰고 나머지 K-1는 이제 훈련 집합으로 써서 그걸 총 K번에서 평균 내는 그런 성능 평가 방법도 저번 시간에 이제 있었습니다. 성능 지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었는데 평가 지표들이 있었는데 뭐 에큐리시니, 프리시니, 리콜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프리시니과 리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능 지표는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조합 평균인 F1 값을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 적용하고자 하는 분류 문제에 따라서 어떠한 성능 지표, 메트릭을 중요시할 것인지 해석상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트릭들을 잘 활용해야 결국은 그 문제로부터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류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결정 트리를 사용했었는데 결정 트리부터 해서 그곳에 이제 앙상블 모델 형태의 랜덤 포레스트니 또 에이다브스트 또 아다브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 서포트 벡터 머신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분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 분류기 하나하나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때 아주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략적으로만 책에 나온 대로 설명할 거고요. 그 자체로 분류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개선되어 오고 있고 그 자체만 매달려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기를 그냥 코드 한 줄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연구의 결과들이 쌓여 있다. 실제로 그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각 분류기마다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류기 중에서 결정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 트리를 그냥 아무튼 묵시적으로 설명 없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결정 트리는 트리 형태로 구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지도 학습을 하는 거죠. 라벨을 주고 이제 분류를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이제 그런 분류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종이 여러 가지 있죠. 잠자리, 뭐 개, 도미, 개구리, 악어, 닭해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해서 7개입니까? 총 7개 클래스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분류 문제를 사용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라벨인 거죠. 라벨이 라벨이고 그 분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물, 또 동물, 암적에서는 동물의 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속성으로 선택한 게 보니까 분류는 요거군요. 저 착각했네. 이게 이제 이게 라벨이네. 지정 목적은 라벨. 그리고 어떤 특정 개체에 대해서
그게 어떤 분류로 속하는지 하는 거고, 이제 그 속성 값들이 이런 거죠. 척추, 호흡하는 기관, 뭐 변온인지 항온인지,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항온이죠. 36.5도를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자기 몸에 있는 온도가 변하죠. 뭐 그런 걸지. 알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뭐 새끼 형태로 태어나느냐, 뭐 이렇게 다리 개수랄지, 아무튼 이런 어떤 동물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특성 값들이 속성이라고도 하고, 뭐 특성이라고도 하고, 피처죠, 영어로 하면. 요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특징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다 했어요. 어쨌든 요런 것들의 값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곤충류로, 어떤 것은 갑각류로, 어떤 식으로는 포유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속성은 이 척추. 척추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트리를 따라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호흡이겠죠. 호흡이고, 여기는 다리 개수, 이런 식으로 속성을 이용해서 그 속성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면 입고급으로 하고, 여기 아가미는 호흡은 보니까 사실 폐 기관 있는데, 아무튼 좀 약간 좀 곤충류가 아무튼 여기 좀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여기는 이제 있는 것만 해놔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는 척추라고 하는 값이, 피처가 갖는 값은 없음 아니면 있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가 찾은다고. 지금 여기처럼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잠자리가 척추가 없다는 걸로 이쪽으로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세 가지로만 특성값이 카테고리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의 범위를 카테고리의 종류별로 이렇게 가지를 나눠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에 의해서 변온인지 항온인지에 따라서 또 분류하고, 여기도 변온 아니면 항온 동물 두 가지잖아요. 난생인지 태생인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분류하도록 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결정 트리인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생각해 보면, 즉 이 속성들을 이용해서 이용해 가지고 그 속성이 갖는 어떤 값의 종류에 그걸 카테고리로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지를 이렇게 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트리를 무수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는 아니지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순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척추를 가장 먼저 놓을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다 호흡을 먼저 놓고 루트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뭐 척추를 하고, 아무튼 속성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트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방법들이 같은 결정 트리를 하더라도 이런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카테고리 값으로 기관이, 야감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카테고리가 떨어지는 거 있지만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컨티뉴어스하게 0부터 컨티뉴하지 않다 하더라도 255까지 정수값이다. 픽셀 영상 처리 같은 경우 걸잖아요. 이런 건 어디까지 나눌 거냐? 뭐 100으로 나눌 건지, 50을 기준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로 나눠야 될지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결정 트리에서 중요한 사안들이죠. 그러니까 트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가능하면 이제 좋은 특징은
트리가 짧을수록 좋아. 깊이라고 하죠. 뭐 높이라고도 하고, 트리의 깊이가, 뎁스가, 짧으면 좋아. 왜냐면은, 짧아야, 위에서부터 찾아갈 거니까,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트리가 아주 길다고 해보세요. 깊이가. 그러면 계속 그리고 끝에가, 리프라고 하죠. 자료고자를 배웠으면, 단말로드라고도 하고, 그 끝에가 결국은 라벨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깊이가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짧으면서 좀 너무 많이 옆으로 퍼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트리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작게. 정확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 그 속성값과 그 속성이 가져가 있는 그 값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생기는데, 하나가 이제 뭐, 집합의 불순도라고, 저 뒤에 보면 지니 임퓨리티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카트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결정 트리 한 알고리즘이 종류 이름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속성 값에 어떤 값을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얘들이 잘 나눠져야 되겠잖아요. 양쪽으로. 잘 나눠져야 된다. 나눠질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두 가지, 뭐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다 했을 때 이쪽에 다 A로 나오고 B로 다 나오면 이게 좋은 속성으로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분류됐을 때 얘들 안에가 얼마만큼 또 B가 섞여질 수도 있잖아요. A가 섞여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집합의 불순도라고 하는 거예요. 순도, 불순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조금 다 A만 있고 B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순도가 높은 거고 불순도가 낮은 거죠. 대신에 이제 막 나눴는데 어떤 속성값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제 뭐 이쪽에 B도 있고 A도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불순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속성을 기준값을 정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는 그때 이렇게 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 측정하는 게 이제 불순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니 임퓨리티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 카트에서 쓰는 게 그걸 뭐 수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키를 어느 기준으로 해야 남녀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70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겠어요? 17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남자고 이보다 작으면 여자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만약에 165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죠? 170보다는. 왜냐면 그런가? 정확하게 헷갈리네. 아무튼 170을 기준으로 크면 남자, 얘들은 170보다 작은 남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물론 170보다 큰 여자들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눴을 때 두 집합의 불순도를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165로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165보다 크면 남자라고 하고 무조건 여자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 했을 때 실제 훈련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집합에 이제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이게 순도가 높도록 하고 불순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정보량이라고 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엔트로피도 결국 보면은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도하고 이제 비슷해요. 근데 수식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두 개가 가장 많이 섞여 있으면 가장 큰 값을 갖고 둘이 깔끔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아주 작은 값을 가져요. 이것도 지니 임퓨리티라고 하는 것도 가장 클 때 0.5 값을 갖고 가장 낮으면 0 값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도 아주 잘 섞여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을 갖고 안 섞여 있으면 가장 작은 0의 0 값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류 기준을 삼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C4, C5, C5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두 개 다 이제 종류예요. 디시전 트리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클래시파이어에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해석 이용이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이쪽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속성값을 보고 이게 속성이 이러니까 그 트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분류된 놈에 그래서 이걸 속성을 잘 이제 읽어보면 이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분류됐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용이하다. 분류 규칙 편집도 가능하다. 여기 뭐 속성의 기준을 약간 아까 170에서 그냥 160으로 약간 바꿔본다 할지 이런 것들이 쉽다 이겁니다. 특성 속성 값을 변경을 할지. 그리고 이제 계산 비용도 낮다. 실제로 이거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 때 큰 컴퓨팅 파워가 계산량이 많지 않다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과적합화 주어진 훈련 집합에 딱 과적합하게 돼가지고 일반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일반화 기능.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 중에는 이렇게 트리를 모델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컨티뉴스한 값이 있달지. 그래서 카테고리로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있냐 없냐 뭐 1이냐 2냐 3이냐 이러는데 뭐 0.15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쉽지 않은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트리로 이런 것들을 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모델링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뭐 해봤죠. 앞에서 사이키트레인은 트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고 뎁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뎁스를 깊이가 3로 하고 디폴트로는 진위 개수를 진위 불순도를 사용하는 카트를 사용하는데 크리테리안이라는 여기 좀 더 보면 인적값으로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C4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보죠. 분류기 성능 평가는 뭐 좀 이따 해보면 알게 되는데. 일단 트리 모델에 한번 카트를 쓰고 맥스 뎁스를 3인경으로 해서 깊이가 1, 2, 3인경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자. 이건 우리가 앞에 했던 3과 8이라고 하는 숫자 이미지 그걸 분류하는 그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는 카트를 이용해서 분류기를 하나 만들었을 때 현재 그 내부를 그 트리 모델을 한번 보아본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지금 X라고 하는 것은 집 훈련 샘플의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이에요. 보면 여기 이미지가 지금 8x8이었잖아요. 총 64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 44이면 요거죠. 지금 요거 여기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삼은 거죠. 사실은 이제 속성값들은 여기서 보면 총 64개가 속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성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0부터 1 사이 값인가? 그렇진 않네.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값을 기준으로 그건 좀 이따 확인해 보면 되겠죠. 값이 갖는 범위를 가지고 그것보다 작은지 큰지로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쨌든 카트를 이용해서 뎁스 3짜리로 만들어 봤더니 첫 번째가 루트에서 기준이 되는 특성 값은 요 총 64개 픽셀 8x8짜리 이미지에서 43번째는 요놈의 값을 가지고 구분을 첫 번째로 하더라 이거에서 초기 상태에 보면 진위 불순도 0.5죠. 첫 번째는 다 섞여져 있으니까 총 샘플이 214개인데 그때 거기에 이제 108개는 뭐 3자인가 106개는 8자인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둘이 합하면 214이죠. 그때 0.5라 그랬잖아요. 0.5는 다 섞여 있을 때 진위 불순도라고 진위 임퓨리티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J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개수인데, 우리가 여긴 두 개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8이라고 2이니까 두 개의 클래스를 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둘이, 이거 이제 그 집합 내에 들어있는 각 클래스의 샘플의 확률이에요. 총 100개 중에서 두 개, 5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두 개의 클래스가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제곱, 요 식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곱하잖아요. 더하기 밑에 있는 놈도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식이 J가 2라 그러면 두 개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씩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 놈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잖아요. 지금 0.5야, 0.5. 초기에는 두 개가 거의, 여기 108과 106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개라고 잡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거의 2분의 1 정도 된다고 해. 그래서 두 개의 인피니티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초기에. 근데 이제 이걸 여기에서 선택한 게 이제 보면 1.5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작으면 클래스 3인 거예요. 크면 이제 8로 나누는 거죠. x43번에 픽셀에 있는 값이 이거보다 작냐 하면 true, false이면 오른쪽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는 34로 이제 또 분류를 한 34번에 있는 픽셀 값으로, 여기는 38번에 있는 픽셀 값으로, 그리고 이때 진위 개수는 이제 좀 111개에서 99와 3이 99개고 8이 11호. 좀 잘 분류된 것 같죠? 이쪽에서는 3이 9고 94가 8이라고 하는 샘플의 개수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111분의 99 제곱, 111분의 12 제곱 두 개를 합하고 1에서 빼면은 그게 아마 0.1928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딥스가 3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 거의 진위 개수가 0이 되죠. 0이 0이면 거의 잘 분류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0, 12, 4, 0, 0, 9, 8, 9, 10, 70. 이쪽에는 이제 불순도가 좀 섞여 있죠. 8로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분류를 하게 되지만 샘플에서 봤을 때 하나가 남잖아. 하나가 3자가 하나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진위에서 0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 모델은 작성이 되는 거죠. 이때 진위 불순도 대신에 엔트로피라고 라고 하는 수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게 C45가 되는 거죠. 뭐 엔트로피는 나중에 이제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그래, 요거는 안 넣어도 돼.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속성으로 분류된 게 저기 있어. 43, 34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40 여기도 있네, 단말이. 요렇게가 지금 단말인 거죠. 단말로도 얘들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43, 34, 38, 46 이런 것들, 그런 것들 1번 이런 것들요. 1, 26, 46, 38, 34, 43 이런 것들 봤더니 요런 부분이요,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근데 먼저 43을 봅시다. 43을 봤을 때 3자는 어째요? 좀 작은 값인 거죠. 1.5 작은 값이고 8자는 큰 값이다. 43의 부분이. 그래서 아마 8자는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들이 여기가 뭐 요렇게 이렇게 되나? 아마 8자가 이렇게 이제 픽셀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막 돼 있을 텐데 3자는 이 부분이니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3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픽셀 값이 큰데 이 부분의 위치에 어떤 애는 그 색깔이 있고 어떤 애는 색깔이 없고 그런 식의 특징이 있겠죠.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그게 픽셀의 위치가 각 그림의 이미지에 3자, 8자가 어떻게 놓여지는지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대충 보면 이해가 공감이 가. 여기에 있는 픽셀 값이 8자는 큰데 3자는 없다랄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해석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책에 있는 대로 해보죠. 아나콘다에서 스파이더를 여러분 중에 뭐 혹시 파이참 같은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해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데이터를 얻고 이제 샘플을 트레이닝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을 좀 나누는 상태였죠.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디폴트 값을 했는데 이거 이제 맥스 값을 깊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자 3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좀 더 책처럼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그냥 책처럼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프리시전 프리시전 스코어 프리딕티드 아니 익스펙티드가 먼저죠. 하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레벨을 우리가 3자로 하게 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리콜을 저번 시간에 해놓을 건데 괜히 다 파일에 전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F 매장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됐죠. 일단 뭐 뎁스가 없을 때 실행해보죠. 이렇게 되는데 뎁스를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해줬습니까? EQ가 좀 떨어지죠. 이제 깊이를 얘는 이제 고르지 않고 잘 나오는 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래 것은 이제 깊이를 줄여가지고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요즘 카트를 사용한 거거든요. 뎁스는 주지 말고 크라이테리언,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데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엔트로피라고 해보죠. 시키면 어떻습니까? 88% 이렇게 해서 더 잘 나왔죠. 액큐리시가 더 높죠. 지금 현재 기본 카트라고 하는 것보다 엔트로피를 사용했을 때, 즉 C45를 사용했을 때 액큐리시나 여기가 F1인데 리콜이 두 개를 썼어. 표현이 되네. 갖다 붙였더니 이렇게 네, 낫겠지만 그때부터 좀 달라요 이게. 왜냐면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 랜덤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딱히 어떤 게 더 지금 카트하고 진이 인퓨리티를 사용하는 카트하고 엔트로피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C45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하다라고 엄밀하게 지금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지만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옵션을 이용해서 트리 구조를 약간씩 이제 바꿔서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랜덤 포레스트는 포레스트가 뭐예요? 숲이잖아, 숲.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게 숲이잖아요. 랜덤은 이제 말 그대로 랜덤하게 포레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숲을 즉 결정 트리를 여러 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1컬러 앙상블 학습이다. 앙상블 학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약한 학습, 꼭 약한 학습기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학습기를 여러 개를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학습기를 여러 개를 조합했더니 고성능의 분류의 성능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다수결로 하면 다수결로. 즉 앞에서 했던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얘들의 이제 각 결정을 프리딕트 예측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는 3, 8, 3 이렇게 했으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놈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지. 트리를 여러 개 이제 결정 트리를 이렇게 학습시켜서 만들어 놓고 요놈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측해 봐라 했더니 요놈은 3으로 하고 요놈은 3, 요놈은 8로 예측, 요놈은 3으로 예측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수결을 따르는 거지. 3으로 예측한다. 이게 이제 앙상블 학습이라는 거야. 앙상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앙상블 학습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책에 다루는데 베깅과 부스팅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베깅은 뭐 별게 아니고 이렇게 분류기를 여러 개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냐. 학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상호 베타적으로 다 조각내가지고 요놈은 여기다 쓰고 요놈은 여기다 쓰고 요놈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학습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중복 허용해서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그런 걸 혹시 배웠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다 뭐 구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추출하는데 이 중복을 허용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수를 뽑았는데 그놈을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느냐 아니면 뽑아놓은 건 여기 놔두고 새로 뽑느냐 안에서 이게 따라서 중복이 허용하지 않냐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베깅은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즉 이 샘플 훈련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미의 뭐 이런 총 100개인데 요놈을 한 80개 뽑는다. 요것도 80개 뽑는다. 요놈도 80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냥 80개를 그대로 놓고 뽑은 놈을 제거하지 않고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
분류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 놓고 각각의 샘플링 된 데이터로부터 나중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놈이 원래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과 맞는지 이제 성능 평가를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부스팅은 약간 복잡해요. 예. 부스팅은 약간 복잡한데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분류기가 잘 분류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훈련 집합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잘 분류를 못하는 것도 있어. 데이터가 샘플이 그 얘들을 가지고 따로 학습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따로 대신 얘한테는 웨이트를 좀 주죠. 가중치를. 얘는 좀 더 어려운 걸 해결하니까 나중에 다수결로 그냥 해버리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고 얘들한테는 좀 투표권을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배경에서는 그냥 다 한 표씩 줬는데 이 부스팅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분류기가 잘 분류 못하는 샘플만 가지고 얘를 학습시킨 다음에 얘한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 얘한테는 투표권을 2장 주는 거야. 2장. 얘한테는 1장. 여기서도 또 분류 못한 놈은 또 다른 그 걔들만 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해서 얘는 좀 더 주고 뭐 투표권을 3장 줄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중의 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3인지 8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부스팅 방법입니다. 이제 뭐 책에 그림이 있는데 배경이라고 하는 게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왜냐하면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의 학습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분류 결과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수결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복잡하게 써있지만 여기 이야기하면 꼭 마치 하나의 학습기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개 학습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배경하고 똑같이. 다만 난이도가 높은 게 첫 번째 학습기가 잘 학습 못하는 애들 그 학습 데이터만 따로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방금 했던 것 중에 난이도가 있다 없다 부스팅의 경우에 뭐가 이제 그런 데이터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축은 특징의 속성값이 아까 속성의 축이죠. 뭐 척추가 있냐 없냐, 다리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의 그 속성이 각각의 이렇게 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2차원으로만 지금 해놨죠. 그림을 3차원까지 이렇게 못 그리니까 속성값이 아주 많아지면 아까 그림에서는 64차원이었잖아요. 픽셀 값을 각 픽셀들이 하나의 축이 되는 64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항상 설명할 때는 2차원이나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분류 문제 툴을 이제 그 벡터 공간에다가 그 값 속성 값들을 샘플별로 찍어보면은 지금 2차원으로만 됐다고 생각하고 속성이 2개다 그런 샘플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애들은 우리가 분류기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만들었잖아요. 분류기 디시전 트리니 뭐니 앙상블이니 아무튼 뭐 디시전 트리니 이용해서 분류기를 만들면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분할 선인 거예요. 나누는 선 이 함수를 찾는 거라고 분류기를 찾는다는 게 요 벡터 공간을 가르는 선 하이퍼 플레인이다 그런다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 결정 초평면 이렇게 결정 초평면 디시전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해요. HH 우리나라 말하면 디시전 하이퍼 플레인 결정 초평면 초능력 할 때 그 초자에 그래서 2차원이니까 이렇게 3분인데 3차원이 되면 이 나누는 게 평면이야 평면 한 차원 적은 거란 말이에요. 2차원이니까 3분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눌 수 있잖아요. 3차원이면 평면을 놓고 평면의 위와 평면의 아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4차원이면 이제 3차원이 되겠죠. 결정 초평면은. 어쨌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차원보다 한 차원 낮은 그런 초평면을 결국은 분류기다. 같은 게 분류기겠죠.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나누는 그걸이 그게 이제 학습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했듯이 쉬운 데이터와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는 쉬운 데이터는 얘들이야. 이 초평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자기들끼리 잘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분할선, 즉 하이퍼플레인 결정 초평면을 중심으로 요 근처에 있는 놈들이 문제인 거지 항상. 둘이 있는데 비슷한 애들인 거지. 개하고 고양이 그림을 분류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개 그림인지 고양이 그림인지 헷갈려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을 실제로 이제 이런 벡터 공간에다가 그 위치를 찍어보면 이런 데 있는 거야. 양쪽에 섞여가지고. 얘들은 사실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축도 잘 선택을 해야 돼. 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잘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축을 잘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 그런 축으로만 가지고 생성된 벡터 공간에다가 샘플을 뿌려놨을 때 그 값에 따라서 그러면 잘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샘플이 위치하게 되면 그때 이 분할선을 찾는 것은 학습선을 찾는 것은 쉽죠. 근데 잘못 축을 선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막 섞여 있게 돼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분할선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 경계면에 있는 애들은 어렵게 돼 버리죠. 아무튼 얘들이 어려운 얘들이다. 얘들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앙상블 모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랜덤 포레스트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 방법이니까 학습 데이터를 랜덤하게 복원 추출로 집어넣고 다시 빼는 형태로 데이터셋을 K개에서 분류기를 K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포레스트니까 결정 트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숲이잖아.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장점은 결정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속하게 학습되고 판별도 쉽게 한다. 물론 뎁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하면 그 경로만 따라서 비교만 하면 되잖아. 속성이 값만 노이즈에 좀 강하고 그다음에 분류기 클래스팅 활동 이런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푸는 세 가지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과적합의 문제가 있어요. 모델이 심플하면은 데이터에 휘둘린다. 데이터에 자기가 현재 훈련 데이터에 딱 그게 맞춰져 버려. 우연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자 키가 180인 농구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180 이상인 농구 선수들하고 그냥 초등학교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샘플링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극단적으로.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샘플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걔들을 이제 분류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 딱 맞도록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화 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모델이 단순해서 이런 것들은 좋은데 과적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류기 생성과 성능평가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책에 있어요. 책에 코드는 일단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분류기를 임포트하면 됩니다. 프로그램하고 sk라는 사이킷런으로부터 앙상블이 있죠. 이놈을 이제 임포트해서 쓰고 우리는 이놈은 이제 쓸 거니까 커미트 처리해버리고 클래시파이어를 앙상블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스도 있죠. 회귀 문제 해결할 때 우리 클래시파이어를 할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아규멘트가 좀 달라요.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요?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랜덤 아까 디션 트리가 몇 개, 그것이 n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개수 n은 거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측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랜덤 포레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20개를 사용했네요. 총 20개를 가지고 만들 거다. 그리고 뎁스도 이제 정해놨네. 뎁스는 3으로 그리고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는 지니라고 해요. 지니는 카트였죠. 카트. 아까 지니 불순도 사용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훈련 집합과 훈련 집합의 라벨을 주고 훈련 집합을 이용해서 프리딕트 하면 되는 거죠. 피트 프리딕트. 이 부분만 지금 클래시파이어만 바꿔주면 되죠. 한번 실행을 해보죠. 했더니 애큐리시가 90이 넘죠. 보면 90. 앞에 있던 게 83, 이건 좀 적었는데 앞에 좀 높더라도 86% 정도 됐다고 해. 86%. 프리시저니니 뭐 리콜이니 하는 것들도 보면은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앙상블 모델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개념 아주 심플하죠. 다수결에 의해서 요즘 말로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별로 지능이 높지 않은 약한 분류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집단 지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소를 세워놓고 좀 멀리 세워놓고 사람들을 보고 저게 몇 킬로일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들쑥날쑥한데 사람의 숫자가 즉 그 소를 그냥 쳐다보고 몇 킬로인지를 추측하는 게 나중에 보면 사람이 모일수록 거의 근접해 간다 그래요. 그런 실험도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상볼 모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케이글에서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요즘은 이제 딥러닝이 나와가지고 걔들이 이제 싹 쓸고 있긴 하지만 상위권은 그게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양상불 모델이 1등이었어요. 1등. 그래서 양상불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양상불 모델이 상당히 훌륭한 후보자다. 모델링 할 때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앙상블인데 이번에는 부스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이다부스트 또는 아다부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이게 철자가 AD하고 부스트 이렇게 쓰거든요. 피아노 써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뭐 에이다 아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자가 하나 더 들어오구나. 이렇게 쓰는데 포스팅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이제 주는 거죠. 여러 개의 분류기를 만들긴 하되 장점은 이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이제 단점은 노이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훈련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노이즈야. 잘못된 잡음이 섞인 거야. 근데 걔를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없는 데이터인데 쓸데없는 잡음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측정을 잘못했다거나 예를 들면 근본적 오류가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걔를 분류를 잘 못하니까 이 난이도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중치를 더 주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런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건데, 아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배깅 방법을 쓰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별로 그냥 원 오브 댐이야.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특별하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 약간 이제 강하다 그랬는데 그런 면이고, 얘는 이런 노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오히려 보면 이제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시전 이런 애큐리시를 높이기 위해서 잘 못 분류하는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걸 잘 분류하는 분류기는 가중치를 더 주고 하는 거였는데, 이런 노이즈 문제가, 이런 데이터 자체, 학습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해보고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별로 뭐 어렵진 않죠. 데이터 손질하는 게 이제 좀 넘파이를 이용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파이썬에서도 특히 넘파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분류기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것들은 사이키트런이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코멘트 처리해버리고 모델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에이다 부스트는 반드시 부스팅 방법이라고 하는 게 꼭 디시전 트리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고 다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맥스 뎁스를 좀 성능을 떨어뜨려 놓고 한번 봐보는 거죠. 뎁스를 3자로 이렇게 하면 뎁스가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약한 분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면 안 되고 에스티메이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클래시파이어는 마찬가지로 영상물에 있어요. 영상물에 클래시파이어 있죠. 이놈을 선택하면 되고, 그때 얘는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어떤 약한 분류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AWS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디시전 트리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분류기를 가져다가 AWS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에스티메이터요. 앞에는요. 우리는 여기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겠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몇 개 할 거냐? 몇 개 n 에스티메이터 해서 또 20개를 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됩니다. 그러면 약간 AWS는 사용하는 게 좀 약간 다르죠. 에스티메이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에다가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택해서 그놈을 이제 사용하는 거. 20개 만든다 이거죠. 다른 예를 이제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실행해 볼까요? 쯤일까? 좀 성능이 더 떨어지죠. 약간 랜덤 포레스트보다. 그래, 뭐 이제 거기 그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해보면 또 약간씩 다르죠. 안에가 이제 그 트리를 만들 때 랜덤성이 있고 안에 이제 실제 내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누가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적인 애들은 결국은 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좀 이제 저기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상당히 보면 이제 수학적인 토대가 있는 디시전 트리처럼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내가 바프니크라고 하는 러시아계 사람인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건데 수학적인 근거가 아주 확실하죠. 옛날에는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엄청난 기계학습 방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뉴럴 네트워크하고 인공신경망 있잖아요. 인공신경망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하는데 요거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보다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더 우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인공신경망은 수학적 기반이 약해요. 수학적 기반이 약해서 해석에도 문제가 있고 약간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라고요. 신경망, 인공신경망은 실험할 때마다 좀 다르고 왜 그런 값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 좀 불가능하고 수학적인 기반이 약했어요. 약해.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수학적인 기반이 아주 높아요. 전체가 다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죠. 라벨이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좀 그 전에 뭐 서포트 벡터가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보면 막 뭐 라그랑지 상수를 이용해갖고 최적화 문제를 풀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할 직선을 찾는 게 학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함수를 그게 이제 그 기계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다. 근데 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시전 트리랄지 뭐 인공신경망이랄지 기타 대부분의 기계 학습의 모델들은 그냥 초기에는 랜덤하게 둬요. 초기에는 랜덤하게 둬. 이렇게 그러다가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하고 이제 거리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을 옮겨 조금씩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 샘플들을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옮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을 가르는 경계선을 찾으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초기에 랜덤하게 이게 분할선을 지금 이렇게 둘로 잘 나누는 분할선을 찾는 게 우리가 기계학습이라 했잖아요. 쓸 때 처음에는 그게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둬. 선을 하나. 이게 이제 모델이죠. 처음에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의미는 이 분할선을 옮기는 거야. 기울기를 옮기든 또 절편을 옮기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실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요렇게 둘 사이를 나누는 선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게 학습이야, 학습. 여기 있는 학습 데이터들 이용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찾아가지고 얘들을 잘 나누면 학습 데이터에 잘 나누면 그때가 이제 학습이 끝난 거야. 잘 나누면.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학습 방법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큰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냥 분할선만 찾는 게 아니라 마진이라고 하는 걸 고려한다. 마진.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진이 영어예요. 마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누는 선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경계에 있는 이쪽 집합의
속한 애들의 경계선에 있는 놈들이 마찬가지로 이쪽 집합에 있는 놈들 중에 최전선에 있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하고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그래요. 마진.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과의 거리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둘 사이를 엄밀하게 가운데로 딱 나누는 거. 요 둘 사이를 딱 정확히 나누는 이게 마진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결정틀이나 그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보면 요게 가장 얘들이 일종의 이제 서포트 벡터 예상하는데 이 둘 경계에 있는 놈들을 거리를 2분하느니 양쪽의 경계를 똑같이 하니 요게 사실은 정확한 거잖아. 그래야 잘 나눠지겠지. 왜냐면 경계면에 있는 놈들까지 고려하게 된다. 새로 추가될 테스트 데이터 집합에서. 근데 그 다른 학습 방법들은 그런 마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현재 학습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학습이.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요렇게 안 되지? 잠깐만요. 이걸 하면 해야 되나? 이렇게 편협하게 여기가 거리 짧고 이쪽은 거리가 길고 이렇게 나누더라도 학습이 끝난 거야. 그냥 운이야, 운. 잘 나눠지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겠어요? 얘는 지금 학습 데이터가 아니면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이쪽에 동그라미가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쪽에 있는 놈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놈들 다 이제 오분류 하는 거지. 잘못 분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현재 학습 데이터 경계면을 정확하게 마진을 고려해가지고 잘 나누게 되면 설사 이쪽에 오는 요놈들이 현재 요놈들보다 더 아래에 있지만 이런 놈들의 샘플도 분류를 잘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명시적으로 이런 벡터 공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클래스들, 분류의 대상이 되는 집합들의 경계면을 고려해가지고 그놈을 잘 나눌 수 있는, 그것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그것도 또 수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거거든. 이걸 이제 최적화한다 그러는데, 그 경계면을 잘 나누도록, 그걸 수학적으로 라그랑지 승수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최적화해서 이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학습 방법들보다는 훨씬 이제 우월성이 있다고, 안정적이고 그런 평가를 받았고, 실제도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용자들이 엄청 늘었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 전세가 또 이제 역전됐죠. 인공신경망 쪽으로.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에 뿌리를 둔 게 이게 요즘 말하는 딥러닝이야. 딥러닝. 뭐 딥러닝 해보는 게 없잖아. 다 딥러닝이잖아. 그래서 근데 옛날에 심플한 인공신경망이었는데 이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 매달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딥하게 깊이 있게 신경망을 아주 큰 사이즈로, 아주 깊이 있는 사이즈로 만든 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딥러닝 하면 인공신경망이야, 사실상. 그러지면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관심도가 시들해지고 요즘은 다 이제 딥러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다시 이제 돌아온 거야. 모르겠네, 이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딥러닝이 버금가는 또 어떤, 딥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개발해내면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있겠죠. 되게 보면 기계학습에서는 신봉하는 기계학습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을 신봉하는 사람, 인공신경망을 어쨌든 뭐 근데 요즘 유행은 요거죠. 딥러닝, 인공신경망이다. 지금 어쨌든 소프트 벡터 머신도 상당한 요즘 딥러닝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그런 기계학습 방법이었다.
장점은 일단 노이즈에 강하다. 분류 성능이 좋죠. 노이즈가 강하다는 것은 약간 분류가 잘못되는 것도 허용해요. 그런 결정 경계를 마진을 최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정 경계면에 없는 애들은 좀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예. 단점은 이제 계산량이 많다고 제가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계산량이 많아요. 또 기본적으로 투 클래스 문제 두 분류만 요놈 8이냐 3이냐 개냐 고양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개 고양이 뭐 낙타 이런 식의 또 3, 5, 8 이런 식의 3개 이상 가는 클래스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 소프트 벡터 머신은 그걸 하려고 하면 다중 분류하려고 하면 이걸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용해야 돼요. 예. 뭐 토너멘트를 한달지 축구 게임에서 뭐 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투 클래스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하죠.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실습으로. 예. 이것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사이키트론의 서포트 벡터 머신을 SVM이라고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들은 이제 코멘트 처리해 놓고 이렇게 해놓을까요? 클래시파이어를 SVM에 SVC라고 했어요. SVC. 이게 이제 클래시파이어에서 벡터 클래시파이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C는 1.0이다. 감마는 0.00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소프트 벡터하고 이제 사용하거든요. 근데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3분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소프트 벡터 이렇게 3분처럼 얘기했지만 고차원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차원으로.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으로 가고 4차원으로 가고 이제 다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물론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3분을 그냥 3분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휘게 만든다고. 잠깐. 이렇게 약간 휘게 잘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커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이런 마진을 이용해서 결정 경계를 찾는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런 커널에다가 주는 옵션인 거예요. 옵션. C나 감마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약간 이제 그걸 부드럽게 만들지 직선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성능을 높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시키면 돼요. GAMMA인데 M자가 하나 들어갔나 보네. 그러면 93%가 나오죠. 상당히 높은 아까 트리보다는 더 훨씬 높이 나오고 거의 앙상블 모델에 버금가죠. 아까 이게 앙상블이었네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보면은 프리시전은 거의 100이네. 100이 3자는 다 맞춘 거죠. 3자는 이렇게 에큐리 93% 나오고 이렇게 디스전 트리는 좀 상대가 안 되는 정도로 소프트 벡터 머신의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때는 아주 잘 나가던 기계학습이다. 지금도 어지간한 문제는 엄청나게 효율성이 좋죠. 딥러닝은 사실은 너무 모델이 커서 조그마한 문제를 잘 해결 못해요. 사실. 그래서 아주 데이터가 많고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분류 문제를 할 때는 딥러닝이 잘 적용되지만 데이터가 셋이 작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딥러닝은 너무 큰 무기야.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앞에서
소부대끼리 소총 싸움하는데 큰 핵폭탄을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무기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포트 벡터 머신이 아직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알아두면 아주 좋은 기계학습 방법이다. 오늘 약간 길어졌는데 약간 몇 가지 이제 기계학습 방법을 다뤘어요. 디시전 트리 하고 그것들을 이제 앙상블 형태로 사용하는 백인과 부스팅, 그래서 랜덤 퍼레스트하고 에이다부스트 이렇게 두 가지 했고, 그다음에 전혀 좀 색다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해서 해봤었죠. 좀 책을 교재로 사용한 것은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니어서 그때 하긴 하는데, 아마 뒤에 모델도 이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이제 알면 되기 때문에 뒷부분 좀 더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